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파라볼릭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CFD로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온라인 강의 자료에 그 공기역학 때 사용했던 그 영상 하나를 지난 시간 강의로 대체해 두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법, 그리고 그걸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뒀는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CFD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뭐 매틀랩이든 C 언어든 포트란이든 이런 언어들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요걸 직접 구현해 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finite difference formulation으로서 structured, unstructured grid,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의 근사적인 솔루션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 가지고 일개 미분, 어떤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격자로 조각을 냈을 때 이걸 인덱스로 각각의 뭐 델타 x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각각의 이 인덱스로 우린 그 옆 위아래 좌우의 관계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u라는 양이 x 방향으로 변화된 양, 이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기울기 구하는 문제니까, 그죠? 이 기울기를 구하는 데는 forward difference 방법이 있고, 그죠? backward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u i-1의 관계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센츄럴한 방법으로 2 델타 x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수학적인 이 라운드 u, 라운드 x를 이와 같이 차분식 finite difference 메소드로 식을 표현했을 때 트렁케이트 되는, 즉 절단되는 수학적인 테일러 시리즈에서의 나머지 항들의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보면 이건 델타 x에 비례하고 이건 오더 델타 x, 이 놈은 오더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차분, 이걸 이제 forward difference, backward difference, central difference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의 정확도가 약간씩 다른 거죠. 정확도라는 것은 결국엔 뭐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한다. 2차 정확도다 하면 똑같은 델타 x를 사용했을 때는 2차 정확도가 훨씬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델타 x가 0.1이다 라고 치면 에러의 크기가 0.1인데 반해서 퍼스트 오더가, 세컨드 오더는 0.01의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훨씬 작을 겁니다. 근데 델타 x 크기를 크게 하고 세컨드 오더를 하는 것보다 델타 x를 훨씬 작게 해가지고 퍼스트 오더 쓰는 게 경우에 따라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델타 x를 기본적으로 작게 사용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오더가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backward central difference, backward difference일 때 1차 정확도, central difference일 때 2차 정확도, 그리고 이 두 관계식을 이제 더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2차 미분, 2차 미분에 대한 관계식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놈도 2차 정확도를 가진다. 지금 이 앞에 쓰여져 있는 1차 미분과 2차 미분의 관계식,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관계식들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4차 미분도 있을 수 있고 1차 미분인데 second order, forward difference를 필요로 하는데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가지고 직접 한번 손으로 구해보면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번 장의 내용에 해당되는 파라볼릭 이퀘이션.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적인 파라볼릭 이퀘이션이 이 디퓨전을 나타내는 것다. 에너지 이퀘이션 입장에서 보면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이 디퓨전 이퀘이션이 되고, 모멘텀 이퀘이션 입장에서 보면 unsteady diffusion equation, 즉 모멘텀의 시간 변화량이 어떤 2차 미분, 이게 점성항, 그죠? 점성항에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점성이라는 것이 디퓨전을 본질로 하는 놈이고, 따라서 어떤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놈이 속도의 9배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내 변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니셜 밸류가 필요하고,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초기값 또는 경계값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x와 y에 대한 미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밸류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수학적으로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물리적인 상태,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떤 끝에 온도가 일정하다 는 것도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열의 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각기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걸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접근법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런 식이 있는데, 라운드 U, 라운드 T는 알파, 이 디퓨전 물리적으로 저 U는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그 물리적 의미와 상관없이 이건 그냥 수학적인 관계식에 불과한 겁니다. 편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놈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1차 시간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1차원 문제죠. 그죠? 스페이스에서 1차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U가 긴 막대가 있었습니다. 저 U가 온도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양 끝에 온도가 다 0도로 처음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여기에 온도를 100도로 높였습니다. 이쪽 끝에 이 길이를 그냥 1.0이라 두겠습니다. 갑자기 100도로 저 끝에 온도를 높이면 열 전달이 발생하겠죠. 그죠? 자, 우리 열이 전달되는 양, 열 전달량은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x 이렇게 표현되죠. 즉 온도의 9배가 있으면, 즉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 열이 전달돼서 점점 뜨거워지죠. 그래서 여기에 100도로 갑자기 이렇게 높이면 최종적으로는 몇 도가 될까요? 최종적으로 몇 도에 도달하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죠. 자, 지금 이 방정식의 의미는 온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이쪽으로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갈 때 몇 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0도, 100도. 그 다음 순간에는 처음에는 이게 다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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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도였습니다. 그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는 여전히 0도더라도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서 뭐 75도가 될 수 있고, 그죠? 또 여기에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또 그 다음 포인트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0도, 여기 그 다음에 50도, 75도, 100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온도가 전달되니까 0도고, 세 포인트 생각해 보면 25도, 50도, 75도, 100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만약에 온도 분포가 요렇게 주어져 있다. 여긴 경계 조건이니까,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0도로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0도로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자, 그러면 각 지점에서 2차 미분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차 미분 값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곡률이 있다는 거죠. 기울기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값들을 보면 0, 25, 50, 75, 100이 되면 기울기는 한 칸당 25도씩 온도가 올라갔는데 기울기의 기울기는 0이죠. 자, 이 식에서 기울기의 기울기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스테디한 상태를 구한다는 얘기는 라운드 U, 라운드 T가 0이라는 얘기고, 그죠? 이놈은 결국엔 알파,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놈의 조건이, 이놈이 0인 이것이 결국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정상 상태, 즉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떤 양을 두 번 미분해서 0이 나오는 분포라는 건 뭡니까? 자, 한번 이런 분포죠. UX는 A X 더하기 B. 그죠? 자, 한 번 미분하면 A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직선 분포일 때 이게 미분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A는 어떻게 구합니까? X가 0일 때 U 값이 얼마입니까? 0이었고, 그죠? X가 1일 때 U 값이 100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0을 넣으면 B가니까 결과적으로 UX라는 놈은 100X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걸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그젝트 솔루션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온도 분포가 100x로 주어지는 즉 온도 분포가 직선의 분포를 가지게 되면, 그죠? 이런 직선의 온도 분포를 가지게 되면 스테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만약 이 중앙의 지점을 i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 가까운 쪽은 i-1이 될 테고 여기는 i 플러스 1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자 u라는 놈은 우리가 이그젝트한 값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이미 알고 있는 값을 꼭 굳이 컴퓨터를 이용해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중간에 어떤 온도의 각 지점에서의 변화를 지금 같은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푸는 건데 같은 개념으로 컴퓨터를 통해 푸는 것이죠. 그러면 이 u라는 놈은 공간의 어떤 함수기도 하고 i로 표현하고 시간의 함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i라는 놈은 x를 델타 x 곱하기 i-1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4번, 5번 지점이 되겠죠. 그죠? i 인덱스로 보면 자 이렇게 우리 공간을 i로 이제 델타 x를 이용해 가지고 i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은
시간은 델타 t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n이 여기 n이 아니고 t를 그죠? 그래서 n이 0이면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이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이게 n이 1인 상태, n이 2인 상태, n이 3인 상태. 이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얻어지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정수로 각각의 지점과 공간상의 지점과 시간의 위치를 우리가 i와 n으로 표현할 수, 정수화한 거죠. 그죠? 그래야 컴퓨터로 우리가 그 각각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를 알고 다음 상태를 아니까 이건 포워드로 나타내면 u 한 지점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죠? i는 고정이 될 겁니다. 이제 오직 n 플러스 1 타임 스텝하고 현재 타임 스텝 간의 델타 t로 나누면 이게 포워드 디퍼런스가 되겠죠. 그죠? 이놈은 에러가 어느 정도입니까? 델타 t에 비례하는 퍼스트 오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은 u에 대해서 2차 미분이네요. 그죠? 우리 앞에서 저 관계식을 배웠습니다. u 근데 이건 이제 공간에 대해서 차분을 하는 것입니다.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플러스 ui 마이너스 1 나누기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이놈이 델타 x의 제곱으로 2차 정확도 관계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자, 이 관계식이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를 uin 플러스 1 마이너스 uin으로 표현했는데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uin은 known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값이 될 테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uin 플러스 1 해서 이놈은 알려져 있지 않은 값,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죠. 근데 이 공간에 대한 미분은 내가 n 레벨, 즉 알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성립되어야 되고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립되어야만 되는 거죠. n 플러스 1에서도 성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공간에 대해서는 똑같이 표현이 될 텐데 ui 플러스 1 플러스 ui 마이너스 1 플러스 5. 자,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레벨에서 결정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관계는 성립해야 되는 거죠. 또는 이 중간의 상태에서도 이계 미분의 관계식이 성립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저 공간에 대한 미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구한다 라는 것이 이제 explicit, 우리말로 하면 외재적 방법이고 내가 모르는 값, 즉 n 플러스 1 레벨에서의 어떤 값들의 관계를 내가 찾는다 라고 해서 이제 표현이 안으로 숨어 있다고 해서 implicit, 내재적 기법이 되는 것이죠. 즉 공간을 어떤 시간 레벨에서 내가 차분했느냐, 식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explicit한 방법이 있고 implicit한 방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explicit하게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u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n 여기 델타 t는 델타 x 제곱
분의 ui 플러스 1 n 마이너스 2uin 더하기 ui 마이너스 1의 n 이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트렁케이트 된 에러가 여기에 에러로 들어있는데 요거는 델타 t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되었을 때 내가 모르는 unknown은 요 값 하나입니다. 그죠? n 플러스 1을 모르는 거고 n 상태, 현재 기준이 되는 요 n 상태의 값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풀 때에 저 n은 0입니다. 그죠? 그럼 n은 0일 때 n이 0일 때의 조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니셜 컨디션이죠. 이니셜 컨디션으로 값들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식을 풀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uin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uin 플러스 1은 uin 더하기 델타 x 제곱 여기 알파가 있죠. 분의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있고 여기에 ui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2uin 플러스 ui 마이너스 1의 n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값. 자, 이제 n이 0이다 하면 이니셜 컨디션 n이 0이니까 그 이니셜 컨디션 초기값 가지고 이제 i번째 점에 대해서 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현재의 현재 레벨의 값을 가지고 다음 레벨의 값을 바로바로 구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이 되고 반면에 임플리시트한 방법은 써보면 이래 되죠. u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i n 델타 t는 알파 델타 x 분의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플러스 ui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n 플러스 1이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unknown은 뭡니까? unknown은 자,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 n 플러스 1 레벨에 있는 값들은 unknown이 총 4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연립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립 방정식이 쭉 나오게 되고 이 연립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결국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엔 뭐 AX는 B 뭐 이런 형태로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풀므로써 이제 이 행렬을 풀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히트 이퀘이션 또는 디퓨전 이퀘이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써보면 이 왼쪽 식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이 요 n 공간을 내가 어떤 시간 레벨에서 차분했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른쪽이 이제 임플리시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n 레벨에서 마이너스 1지점의 u 값 i 플러스 1 요 세 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식을 통해서 요 i 지점에 unknown n 플러스 1에서 unknown 값을 바로 결정하는 이런 방법이 임플리시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을 넣어 가지고 산수를 하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코딩하기가 쉽습니다. 또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severe stability limit 뭔 말이냐면 큰 델타 t 값을 예를 들어 0에서부터 1초까지 내가 어떤 변화를 하는데 저 델타 t가 예를 들자면 0.1로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총 10개의 스텝으로 나눠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저 큰 델타 t를 사용하면 델타 t가 커지면 이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델타 t를 충분히 작은 값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임플리시트한 방법은 이 스테빌리티에 리밋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가 좋고, 이 말은 큰 시간 간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아주 큰 거대 문제를 내가 푼다 라고 했을 때 이 델타 t를 엄청나게 작게 주게 되면 한 달 넘게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사이즈마다 어떤 건 1년 넘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한 달 넘게 계산하는 것을 델타 t를 아주 크게 줄 수 있는 임플리시트 방법을 쓰면 뭐 일주일 또는 하루만 해도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임플리시트한 방법은 매트릭스의 인버전이 필요합니다. 뭐 AX는 B라는 행렬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인버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풀 때마다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니까 타임 컨슈밍한 컴퓨테이션이 됩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번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델타 t의 제약이 없으니까 계산이 중간에 가다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든지 엉뚱한 값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 CFD는 뭐 이런 설명들을 듣기보다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직접 예제 문제 같은 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뭐 시험 숙제 문제 같은 것들은 전부 프로그래밍 하는 문제들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익스플리시트한 방법도 약간씩 차이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것이 forward time, 시간에 대한 미분은 라운드 U, 라운드 T는 forward time difference를 쓴다. 그래서 시간은 에 대한 미분은 요렇게 UIN 플러스 1에서 UIN의 차를 구하는 형태로 차분식을 얻을 수 있고, 공간은 central space,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은 이와 같이 2차 미분을 이용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놈의 에러라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는 1차 정확도, 공간에 대해서는 2차 정확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unknown은 오직 n 플러스 1의 ui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왼쪽에다 unknown을 이렇게 두면 내가 알고 있는 현재의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바로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diffusion number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이 계산이 되는 방법이 되려면 이 diffusion number 델타 x 제곱분의 알파 델타 t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직접 손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문제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여기에 온도 0도고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그리고 i는 여기가 0, 1, i는 1, 2, 3, 4,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온도가 갑자기 이니셜 컨디션이 100도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앞에 풀고 있는 식을 보면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ui
UIN 플러스 1은 UIN 더하기 디퓨전 넘버 D라고 두겠습니다. D가 있고 UIN I 플러스 1 마이너스 2 UIN 더하기 UI 마이너스 1의 N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디퓨전 넘버는 델타 X 제곱분의 알파 델타 T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내가 여기가 델타 X로 주어져 있을 테고 그죠? 델타 T 간격으로 이 식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점과 5번 점은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U1번은 항상 0이고 그죠? U5는 항상 10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푸는 점은 2번, 3번, 4번 점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적절한 어떤 델타 t를 취해 가지고 d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값을 구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델타 t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델타 x가 뭐 0.2고 알파가 뭐 3이다. 그러면 저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델타 t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n이 1일 때 값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n1이 가기 전에 2분의 1이니까 그죠? 저 식은 uim 플러스 1은 2분의 1 밖으로 나오고 그죠? ui 플러스 1의 n 그 다음에 자 d가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2 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uin 없어지죠. 결국엔 이거는 양변의 값을 평균한 값을 다음 값으로 사용하는 관계식이 될 겁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n이 이제 1일 때의 값을 구해 보면 u2번 지점은 u2는 2분의 1 u0 u2 i 플러스 1이니까 u2 더하기 u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의 값을 평균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초기 조건으로는 000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2는 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u2는 0이 되고 u3는 2번 점과 4번 점의 평균값인데 초기 조건에 00이 들어가 있으니까 u3도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u4는 평균을 하는데 3번 점과 5번 점의 값을 평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4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이 되겠죠. 그죠? n이 1일 때 그죠? 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u2는 마찬가지로 0일 테고 그죠? u3는 2번 점과 4번 점을 평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0과 요게 이제 1번이니까 그죠? 0과 50을 평균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25가 됩니다. 그 다음 U4는 직전 타임 스텝에 n이 1일 때의 그죠? n이 1일 때의 3번 점과 5번 점의 값이니까 여기는 여전히 5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3인 경우에 m이 3일 때는 i가 2, 3, 4로 바뀔 때 n 플러스 1은 3이 된다는 것이고 n은 2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면 다음 타임 스텝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n이 3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n이 0일 때가 되고 이게 1일 때가 되고 이게 2일 때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U2는 1번하고 3번의 평균이니까 0하고 25의 평균이고 그래서 12.5가 되고 U3은 0하고 50의 평균이니까 25고 U4는 어떻게 됩니까? 직전에
U3이 25였고 U5가 100이니까 125를 나누는 것이죠. 6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이 3이면 똑같은 방식으로 U2는 12.5고 U3는 2와 4의 평균이니까 요 75의 평균이 되죠. 그죠? 그러면 37.5가 되고 U4는 여전히 62.5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이 4면 U2는 0하고 3의 또 평균값이 되죠. 37.5를 37.5의 평균값 2분의 37.5 U3은 12.5하고 이거 되니까 37.5고 U4는 37.5하고 100의 평균이니까 그죠? 137.5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구해보면 결국 n이 한참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U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고 U3는 50, U4는 75 이런 값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n이 상당히 큰 값으로 가면 점점 그 차이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converge라고 부릅니다. converged to a steady state. steady state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 지점에서 델타 Q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델타 U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델타 U는 U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U의 n을 각 지점에 이 값을 그 값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지점에서 델타 UI의 크기를 다 더한 양은 결국엔 어떻게 가겠습니까? 0으로 향해 가겠죠. 즉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해서 이 차이를 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어떤 양보다 즉 각 포인트에 n 레벨하고 자, n이 쭉 증가할 때마다 현재 레벨과 다음 레벨의 값을 계산해 가지고 그 차이들을 다 더했을 때 그 차이가 아주 작은 값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왜냐하면 컴퓨터에서는 완벽한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 차이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 계산이 지금 스테디 상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말로는 컨버지가 이제 수렴, 어떤 정상 상태로 수렴하였다 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이 에러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D를 1의 값을 썼다 라고 하면 저 explicit 방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uin 플러스 1은 uin 더하기 1이 되니까 그죠? ui 플러스 1 2 uin 플러스 ui 마이너스 1의 n 이 되고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ui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uin 더하기 ui 마이너스 1 이런 관계가 되겠죠. 양변의 값을 더해서 현재 값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n이 0일 때 다음 레벨의 값을 계산해 보면 U2는 0일 테고 그죠? U3도 0이 되고 U4는 50이 되겠죠. 그죠? 현재 값이 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U2는 여전히 0이고 U3는 자 2와 4를 더한 후에 자기 값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5가 되고, 그죠? U4는 50이 여전히 50이 아니고, 자, U4는 3과 5의 값을 더합니다. 거기서 자기 값을 빼니까 100에서 50을 빼니까 이 값은 50이 그대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2입니다. n이 2이면 U2는 어떻게 됩니까? 1과 3을 더해서 2를 빼는 거니까, 그죠? 그냥 25가 되고, 그죠? U3는 2와 4를 더해서 자기 값을 빼니까 이건 25가 되고, U4는 3과 5를 더해서 125에서 50을 빼니까 7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3입니다.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U2는 0과 25를 더해서 25에서 U2 값을 빼니까 0이 되고, 그죠? U3는 어떻게 됩니까? 25와 75를 더하면 100에서 25를 빼고 75가 되고, 그죠? 그 다음 U4는 25하고 100을 더해서 125에서 75를 빼니까 50이 되는 것이죠. 그죠? 뭔가 값이 쭉 일정하게, 그죠? 왜냐하면 0도에서부터 100도까지 사이에서 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0, 25, 25, 75에서 0, 75, 50으로 뭔가 값이 거꾸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 들죠. n은 4 해보겠습니다. 그럼 U2는 얼마가 됩니까? 37.5, U2는 75가 되죠. 왜냐하면 1과 3을 더해서 2를 빼는 거니까 75가 되고, U3는 2와 4를 더해서 자기 값을 빼는 거죠. 그럼 50에서 75를 빼니까 마이너스 25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지금 온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저기에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25가 나왔다. 100켈빈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5켈빈의 값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뭐가 말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U4는 어떻게 됩니까? U4는 75하고 100을 더해서 175에서 50을 빼니까 125가 됩니다. 자, 전체가 0도였고 갑자기 한 군데가 100으로 되면 그 사이는 0도에서부터 100도 사이에 어떤 값이 쭉 이렇게 있어야 물리적으로 맞을 텐데, 그죠? 여기서부터 값이 25에서 75가 됐다가 마이너스 25가 되고, 그죠? 75에서 50이 됐다가 또 1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로 한정없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디퓨전 넘버, 자 앞에 봤듯이 이 익스플리시트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 디퓨전 넘버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물론 저 D가 크다는 얘기는 D의 의미라는 것이 델타 X 제곱분의 알파 델타 T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격자를 사용했을 때 델타 T를 크게 주면 줄수록 D 값이 커지니까 빨리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작은 n 값을 가지고 있어도, 그죠? 근데 이게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즉 델타 T는 2분의 D가 작아야 되니까 2알파 분의 델타 X의 제곱보다 작은 값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걸 이제 스테빌리티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격자를 내가 조밀하게 쓴다. 즉 델타 X를 작게 쓸수록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델타 T도 그만큼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매우 조밀한 격자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많은 이터레이션을 해야 제가 원하는 정상 상태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또 꼭 forward time 뭐만 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임을 센츄럴하게 구했다. 그래서 n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 쉽게 말하면 내 기준은 현재 기준은 n 레벨인데 그래서 공간은 n 레벨에서 차분을 했는데 시간을 1차 기울기니까 그죠? 그걸 이제 센츄럴 디퍼런스로 구해봤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세컨 오더를 얻을 수 있겠는데 이건 unconditionally unstable하다. 이건 무조건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D가 1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diverge 발산하다. 그죠?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발산하는 이런 것처럼 무조건 다이버지 한다. 그래서 unstable하다. 그래서 이건 쓸 수가 없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분식이라도 모든 차분식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차분식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정하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차분식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 이름들인데 두폴 프랑켈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항상 무조건 unstable 하니까 이걸 이제 살짝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시간에 대해서는 센츄럴 디퍼런스를 취했는데 여기에 이 공간에 대한 차분식을 UIN을 이 자리에 있는 UIN 대신 뭘 넣었냐면 이 자리에다가 위치는 같은 곳인데 다음 타임 스텝하고 이전 타임 스텝 값에 평균값을 넣어봤더란 말입니다. 평균값에 이를 딱 넣어봤더니 이놈은 무조건 스테이블한 방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스테이블하다. 그 말은 델타 t를 내가 어떻게 주든지 간에 스테이블한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unconsistent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걸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트렁케이션 에러 항에 보면 델타 t의 제곱, 이 시간에 대해 2차고 델타 x의 제곱인데 또 중요하게 살아남아 있는 트렁케이션 항이 델타 x분의 델타 t의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엔 델타 t가 컨시스턴트 하려면 델타 t가 0으로 가면 에러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에러가 이 값들이 0으로 갈 때 에러가 0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되다, consistent 하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델타 x분의 델타 t의 제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델타 x가 0.1인데 델타 x가 0.1인데 델타 t를 2로 줬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t는 20이 되죠. 그죠? 이 말은 델타 x분의 델타 t가 0으로 갈 때에만 이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장을 못하는 거죠. 델타 t를 조금 줄이고 델타 x를 크게 줄이면 오히려 저 값은 에러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수학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답이 맞는 답인지 안 맞는 답인지. 그래서 unconsistent 하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accuracy가 필요합니다. 정확해야 되는 거죠.
1차 정확도보다는 2차 정확도가 더 유용하고, 그죠? 이런 정확한 기법이라야 되고, 두 번째가 스테빌러티. 이게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발산한다든지 뭐 엉뚱한 값을 향해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consistency. 이게 일관성입니다. 델타 t랑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무조건 그 값의 에러는 굉장히 작아진다는 게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폴 프랑켈 이 방법은 이제 consistent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방법이 되고, 리차드슨 메소드 이건 unstable 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FTCS 즉 시간에 대해서는 forward difference를 하고 공간에 대해서 central difference를 사용하는 이 방법이 디퓨전 넘버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방법은 이런 이 FTCS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또 경우에 따라서 공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 말고 뭐 4차 정확도 이런 걸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더 스테빌리티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정확해질수록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진다. 뭐 리처드슨, 두폰, 프랑켈 이런 거 전부 다 시간에 대해서 2차 정확도인데도 불구하고 스테이블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accuracy랑 stability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디퓨전 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implicit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